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정치에서는 보통 이런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정당이 후보를 뽑고 후보는 당의 방침과 전략을 따라 선거를 치른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의 기본 구도,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상황은 이 상식을 꽤 많이 깨버렸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게 진짜 가능해?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선거를 위해 준비 좀 해주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좀 바꿔주세요. 조직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식의 직접적인 지시이자 요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기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장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치 한 회사를 예로 들면 신입 사원이 입사하자마자 회장님, 이사님 바꾸시고 전략팀 전면 개편합시다라고 말한 다음 회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말이 되나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단순한 신입 사원은 아니에요. 그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이전에도 정치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정당 내부에서 후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선거 직전 지지율이 매우 높은 후보가 당의 간판처럼 활약할 때 정도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단일화도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째, 왜 당이 이렇게 빠르게 김 후보의 요청을 수용했을까? 여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서 생각보다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려는 실용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무소속 후보들과의 단일화 문제, 낮은 지지율, 당 내부의 분열 가능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후보 중심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나서니 당기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거죠. 쉽게 말해 당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 이런 심정일 수 있어요. 둘째, 그럼 이게 잘한 선택일까? 이건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후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선거에서는 중요하다. 후보가 직접 사람을 고르고 전략을 짜야 성과가 난다.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캠페인 중심으로 정치가 움직이기도 하죠. 후보가 곧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정당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철학과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한다. 후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면 선거가 끝난 뒤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즉, 지금은 후보가 중심이지만 나중에 단기 흔들리거나 권력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상식 파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던 정당이 후보를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후보가 정당을 움직이는 구조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선거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문화와 구조의 큰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 후보,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치 전반에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카리스마 있는 후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더 강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당 자체의 역할은 더 약해질 수 있고요. 정치를 마치 드라마처럼 본다면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회사 전체를 흔들어 버렸다. 이런 스토리는 흥미롭기도 하지만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상식 파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짚어볼게요. 단순히 후보가 당의 요구를 했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결정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배경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시작은 김문수 후보의 요청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대선에서 출마한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경기도지사도 지냈고 노동운동가 출신이면서도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로 성장해온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주목을 받았죠. 그런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후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기 팀을 꾸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김문수 중심으로 해달라. 전략기획본부장을 자신이 직접 지명하겠다. 심지어 사무총장까지 교체하자고 요구. 사무총장은 정당 내에서 기획실장 같은 존재입니다. 당의 돈, 조직,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예요. 쉽게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김 후보는 기존의 이양수 사무총장을 교체하고 장동혁 의원을 새 사무총장으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가 지명한 장동혁 의원이 이 자리를 고사했어요. 쉽게 말해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한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당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큰 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의원은 유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직 장악력이나 파워에서는 아직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 인물이 선거 직전에 사무총장으로 낙하산처럼 떨어지면 기존 조직과 마찰이 생기겠죠. 결국 이양수 사무총장은 유임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요청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요청이 실제로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됐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분명히 후보 중심 선거 전략으로의 전환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아니, 지도부는 왜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이건 단순히 김문수 후보의 입김이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도 후보 간 단일화가 안 되어 있고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 내부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가 내가 이끌겠다, 내가 중심이 되겠다 하고 나서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래, 해봐라. 어차피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다는 식으로 판단했을 수 있어요. 특히 지도부가 김 후보에게 명확하게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내부 통제력이 강하지 않다면 결국 흐름에 떠밀려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의심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단일화 전략과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이전부터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지지층도 있고 조건도 다르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 후보가 갑자기 당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자고 하는 건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내가 중심이 되어야 보수가 승리한다는 이미지를 심으려는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후보의 요청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리더십 선언, 당의 약한 통제력, 단일화 주도권 경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정치적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지만 내부에는 이미 갈등의 불씨가 켜졌다고 봐야 해요. 선대위 구성부터 사무총장 교체까지 당내 여러 세력들이 불편해할 만한 요소들이 존재하니까요. 이제 이번 사태의 중심 중 하나인 단일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 구성이나 사무총장 교체 같은 카드를 들고 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배경엔 바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있습니다.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단일화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이 표를 나누어 먹지 않기 위해 한 명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같은 반에서 반장을 뽑는데 인기 많은 A와 비슷한 스타일의 B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스타일도 공약도 비슷하죠. 그런데 둘 다 출마하면 표가 갈려서 결국 아무 상관없는 무난한 C가 당선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A와 B가 우리 둘 중 한 명만 나가자고 결정하는 게 단일화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보수 색깔이 강한 후보들입니다. 이 둘이 모두 출마하면 보수표가 갈라져서 결국 다른 진영의 후보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둘 중 한 명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줄다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복잡한 정치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승리하려면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선대위도 나 중심으로 꾸리고 전략도 내가 짜야 한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메시지를 던지죠. 단일화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협의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갑자기 선대위부터 구성하고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이 둘의 갈등은 단순히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후보 단일화 이후 누가 실질적인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주도권 문제예요. 단일화 협상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지율 조사 기준을 정한다. 여론조사로 정하자. 지역별로 나눠보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같은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단일화에 실패한 후보가 완전히 물러나는지, 공동정부를 구성할지, 국무총리직 같은 걸 약속받는지 등등 현실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죠. 선거 이후에도 캠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니까 어느 쪽 사람을 더 많이 데려갈지, 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지도 따집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를 자기 중심으로 짜자고 한 것도 이 협상의 기선제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판을 짜놓고 상대를 초대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주도권을 쥐게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이겁니다. 둘 중 누가 양보해야 할까? 혹은 누가 단일화해서 이길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당이라는 울타리를 등에 업은 장점이 있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지만 상대적으로 비당권적이고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중도층이나 비판적 보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미 선대위 재편을 통해 내가 이 판을 이끈다는 메시지를 던졌고 여기서 물러나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라 전략적으로 더 유연해야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양보할 명분도 부족하고 자존심도 쉽게 접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일화 협상이 실패한다면 가장 큰 손해는 보수 진영 전체가 입게 됩니다. 표가 분산되면 상대 진영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선처럼 한 표가 중요한 선거에선 더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양측의 협상 테이블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예요. 단일화 문제는 결국 누가 보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김문수냐 한덕수냐?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단순한 정치 기술이나 여론조사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영의 철학, 색깔, 방향성까지 모두 걸려있는 셈이죠. 정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기 어떻고 후보가 중심이니 뭐니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래서 이번엔 이걸 아주 쉽게 회사와 CEO에 빗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장악이나 단일화 갈등이 얼마나 특이한 상황인지 딱 와닿을 거예요. 먼저 정당은 마치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는 이사, 부장, 과장 같은 조직 구성원들이 있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도 세우죠.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바로 CEO, 즉 후보자입니다. 이때 보통은 회사 정당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CEO 후보는 그 회사가 짜준 팀으로 움직여요. 영업팀 선대위, 기획팀 정책단, 재무팀 사무총장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CEO는 주어진 인력과 자원을 잘 활용해서 회사를 성공선거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은 뭐가 다르냐고요? 김문수 후보는 CEO로 선출되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획팀장 바꾸고 재무팀도 내가 정할게요. 영업 방식도 싹 다 바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신입 CEO가 들어오자마자 기존 간부들 다 내보내고 내 사람으로 채우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 정당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도 안 끝냈는데 벌써부터 인사권까지 다 휘두르겠다고? 하지만 회사가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면 그래, 뭐라도 해봐라 하면서 CEO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상황이 더 재밌어집니다. 이 회사 정당은 이번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다른 작은 회사랑 합병,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려고 해요. 그 작은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한덕수 후보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회사에서 직원들 데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합병하려면 대표이사 자리는 하나만 남겨야 해요. 그러면 김문수 CEO, 우리가 큰 회사고 내가 이끌게. 너희는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돼. 한덕수 CEO, 우리도 나름 잘하고 있어. 같이 하려면 대등하게 조건 맞춰서 하자. 이게 지금 단일화 협상입니다. 문제는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합병하는 건 좋은데 결국 중요한 건 합병 후 누가 진짜 CEO가 되느냐예요. 이걸 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경쟁하기도 하고 양쪽 캠프에서 인사 몇 명씩 넣자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번엔 네가 CEO 하고 다음엔 내가 하겠다는 식으로 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 판의 CEO다. 내 선대위로 오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반면 한덕수 후보는 그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보세요. 동네에서 A팀과 B팀이 따로 있었어요. 둘 다 실력은 비슷비슷한데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 연합해서 한 팀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근데 A팀 주장 김문수 후보이 갑자기 감독도 내 사람, 주전도 우리가 짠다. 너희는 그냥 따라와라고 하면 B팀 주장 한덕수 후보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럼 우린 왜 같이 하냐? 너희가 다 할 거면 그냥 너네끼리 해! 이게 지금 단일화를 둘러싼 감정선이에요. 합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누구 중심으로,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처럼 정치도 따지고 보면 회사 팀 프로젝트와 다르지 않아요. 누가 리더가 될지, 어떻게 구성원이 움직일지,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사람의 심리와 계산이 얽혀있는 복잡한 협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봐요. 이제 여러분도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장악 시도와 단일화 협상이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정치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 삶은 별로 안 바뀌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인데 국민이 소외된다면 그건 그냥 권력 게임일 뿐이거든요. 이번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장악 시도와 단일화 갈등, 이건 단순한 내부 다툼이 아니라 향후 보수 정치의 방향성과 그로 인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예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수 진영의 리더십 재편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하게 당을 흔들며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건 앞으로 보수 정치가 강한 색깔과 선명한 노선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문수 후보는 과거부터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최근엔 반공, 보수, 기독교적 가치를 강조해왔어요. 그의 발언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 공산주의와의 대결 같은 메시지를 자주 씁니다. 이런 정치인은 대중에게 확실한 인상을 주지만 동시에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한덕수 후보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유연하고 중도적인 이미지인데 김문수 후보가 보수의 중심이 된다면 보수 진영은 앞으로 더 선명한 이념 중심 정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이례적인 건 이거예요. 정당이 후보의 요청으로 선대위와 사무총장까지 바꾸는 결정을 했다는 거. 이건 마치 회사 직원이 저 새로운 팀장이 됐으니 임원들 전부 바꿔주세요 했는데 회사가 그래, 내 말대로 다 바꿔줄게 하는 상황과 똑같아요. 정당은 원래 후보를 지원하는 조직이지 후보에게 조직 전체를 넘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영향력에 밀려서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라면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결국 이건 국민이 믿고 투표한 정당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정치인의 다툼, 정당의 구조 재편, 후보 단일화. 듣기엔 먼 얘기 같죠? 그런데 이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정책 방향이 바뀝니다. 김문수 후보가 중심이 되면 노동정책, 교육, 외교, 심지어 언론 정책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나 교육시장 경쟁 강화 같은 시장주의적 보수 정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커집니다. 정당의 리더가 갑자기 바뀌고 내부 다툼이 계속되면 국민은 쟤네는 또 싸우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이럴 때마다 정치 불신은 커지고 결국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죠. 투표율이 낮아지면 극단적인 세력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냅니다. 국민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단일화는 좋지만 그 과정이 비민주적이거나 일방적이면
유권자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빼앗기게 돼요. 결국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없다는 회의감이 커지고 정치 혐오로 이어지죠. 이번 김문수 후보 중심의 선대위 재편과 단일화 이슈는 사실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강한 색깔의 정치인을 원하는가? 아니면 타협과 협의, 균형 잡힌 정당 운영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 이건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국민은 그래, 지금처럼 확실하게 끌고 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국민은 아니야, 이건 너무 위험한 독주야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변화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판의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장악 시도, 단일화 갈등, 정당 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까지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히 한 정치인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흔드는 파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여러분에게 향합니다. 정말 상식 파괴일까요?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당의 핵심 조직을 바꾸고, 후보가 요청하자 단기 선대위 구성을 일사천리로 바꾸고, 단일화 논의에서 후보 간의 주도권 싸움이 터져 나오고,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다! 후보가 주도해야 당도 잘 움직이는 거다. 아니다! 후보가 너무 나가고 있다. 정당의 독립성과 질서를 깨고 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건 원래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김문수 중심의 보수 재편, 한덕수 측과의 불안정한 단일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운영 방식 변화, 정치 불신과 유권자 이탈 가능성, 국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 변화 예고. 여러분은 이 흐름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시나요? 단호하고 밀어붙이는 리더십, 협치와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 정당 중심의 질서 있는 운영, 후보 중심의 변화 중심 전략, 각자의 경험, 가치관, 그리고 삶의 조건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정치는 나랑 상관없다고 외면하는 순간 정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번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게 하려면 우리가 끼어들어야 합니다. 뉴스를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나의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김문수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후보가 당을 흔드는 건 정상인가요? 위험한 건가요? 단일화 지금처럼 진행돼도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보수 정치 어떤 방향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진짜 중요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 이슈를 함께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정치 이야기를 쉽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